이재명의 이번에 그 방북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죠. 백현동이나 뭐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것도 있고 성남FC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지금 혐의가 있는데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좋게 세 번, 네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서초동도 갔다가 그리고 또 뭐 저기 또 어딥니까? 경기 그쪽으로 또 가야 되고 수원 쪽으로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의도에서 서초를 갔다가 그리고 또 수원까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은 이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뭐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일주일에 그렇게 서초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원까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것만 사람이 할 일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당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 켜놓고 지금 뭐 TV 그 켜놓고 그 지금 밴 안에서 그렇게 이제 뭐 당무를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뭐 그거를 지금 이제 민주당 개딸들이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가 바로 이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화영 한 명만 놓고 보더라도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됐고 그 이화영이랑 공범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북 선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이상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한 명을 놓고서 이게 이제 그 뭐 사건이 진행이 된다,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 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해도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으니까 사실상 이재명 같은 경우도 60% 정도는 이미 사건이 진행이 됐다, 재판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대북 송금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화영이 어쩌다가 이재명한테 간택이 돼가지고 평화부지사 직책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리가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은 글자 그대로 이재명이가 당시 이제 그 한창 문재인 정부의 평화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과 북한 그 트럼프랑 김정은 사이에 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것도 열리면서 한창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논란 속에 자기 또한 그 편승을 해가지고 대권 주자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사실상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전국 지휘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화영을 끝으로 뭐 사라졌으니까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게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이었죠. 이화영 씨가 그렇게 임명이 됐던 게 2018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창 2018년도 6월 달에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당시 이제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죠. 그런데 그렇게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로 임명이 됐던 배경으로 두 가지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하나가 일단 2006년도에 이화영이가 대북 밀사로 북한을 방문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2007년도 10월 달 노무현, 김정일 두 사람의 정상회담의 발판을 놓았던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영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좀 생기는 거겠죠. 대북 밀사로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정상적이고 뭐 공식적인 업무로서 북한을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밀사로서 비공식적인 차원으로 북한을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이 이화영이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 첫 번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 주시면은요. 요게 이제 그 다음 거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거, 두 번째 거. 자, 요게 이제 2006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밀 접촉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비밀 접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눈에 띄죠. 왜 그러면은 노 전 대통령이 비밀 접촉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다음 기사도 바로 좀 띄워주시면은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해 이제 4월 달에
베이징에서 50년 만에 첫 3자 회동이다. 회담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때 이제 미국과 북한, 중국 세 개 나라가 만나 가지고 3자 회담이죠. 그렇죠? 북한의 그 핵 문제와 관련된 거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그때 열렸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요 이제 회담이 열리고 난 뒤에 북한이 이제 6자 회담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엄플 비스무리한 걸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6자 회담을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 누구는 쏙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 대한민국 즉 노무현 정부는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북한, 미국, 중국 그리고 또 6자 회담까지 열리게 된다면 뭐 일본이 됐거나 여러 또 아시아 국가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겉으로는 북한이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뒤로는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랑 비밀리에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저희 사진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소식통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핵심 인사들이 북한 핵실험 이후인 10월 중순에 베이징에서 접촉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쪽 인사, 노무현한테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과 김정일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 양측이 이제 비밀리에 계속해가지고 접촉하면서 뭘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 노 전 대통령한테 신뢰를 받고 있었던 북한의 비밀리에 밀사로 파견할 법한 사람이 누구였던 것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전에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혹시? 안희정 거기 안 들어가 있나? 그럼 그거 빼주셔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안희정과 그 다음에 이화영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달 이후에 북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측근이었던 안희정에게 접촉을 이제 타진을 합니다.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북한에 뭐 연고가 없다, 북한에 뭐 갈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있다가 10월 9일 달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바로 직후에 10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희정이 됐거나 이해찬이 됐거나 당시 이화영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죠?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고 실제로 이화영이가 어떻게 했던 겁니까? 10월 20일에 안희정과 이화영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랑 만남까지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비밀리에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언론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거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부정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는 거는 낭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인사와 북측 인사가 만나는 거는 남북 정상회담과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뒤에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대북 전문가다. 이해찬의 어떤 라인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가려면 뭔가 이화영을 통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평화부지사라고 만들 때도 이화영이를 이제 평화부지사로 임명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게 됐던 것일까? 남북 정상회담이 노무현 때도 있었지만 평양 또 뭐 관련돼 가지고 판문점 회담이다 이래서 시끄러웠던 게 문재인 때 아니었습니까? 그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권에서 그 민주당 쪽에서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기 이제 그 같이 올라타 가지고 내가 북한의 전문가다 그런 식의 인식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그 친노 라인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이해찬, 이화영, 이재명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이화영의 친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가고 싶다고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지만 개같이 무시를 당했죠.
누구한테? 문재인이한테 개같이 무시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중에서는 누구누구랑 가게 되었냐? 그 다음 사진 아까 전에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시도지사 중에서는 누가 가게 되었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강원도지사였던 이제 최문순이가 저기 있고요. 문재인 옆에 이해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있으면은 누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최문순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갔어야 되는 것인데 최문순이가 저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박 전 시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정동영이 또한 있는데 정동영을 또 처음부터 정동영을 통해 가지고 정치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 또 이재명이거든요. 정동영과 막 함께하는 사람들인가 뭔가 그런 또 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대변인 비스무리한 거 맡았던 게 이재명의 정치 인생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해찬도 있고 정동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갔던 거예요? 이재명은 빠지고 최문순이가 갔던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의 이재명 제거하기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의 갈등이 정말 본격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쏟아졌었는데 실제로 그때 나왔던 언론들의 기사가 뭐가 있었냐. 청와대의 이재명 패싱으로 보기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문재인이 남북평화 외교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런 봉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문재인이가 이 정도까지 최문순위를 데려갈 정도인데 이재명을 배척할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억한 감정이 들었던 것이냐. 그게 2017년도에 대선 때문이었던 것이죠. 2017년도에 그 대선 준비하는 그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문재인 토론했었을 때 완전히 그냥 이재명이가 지금의 그 이재명다운 모습이에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이다라고 하지만 좀 김이 많이 빠진 사이다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살벌했거든요. 뭐 네 팀이고 내 팀이고 막 이런 거 뭐 없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막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같은 민주당 안에 있다라고 해도 그냥 물어뜯고 그래야지 자기가 변방했던 사람이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물어뜯겼던 사람이 문재인이거든요. 나중에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제 또다시 뭔가 민주당의 주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개같이 이제 무시당하고 했지만 슬그머니 좀 꼬랑지를 내려가지고 당시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까지 썼습니까? 다음 사진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도 했던 거예요. 2017년도 경선 당시에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려서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 두고두고 마음에 빚이다. 라는 식으로 살짝 꼬랑지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이재명이는 진심이 없습니다. 얘는.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에 진심이 없고 곧되고 순간순간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말과 워딩만 골라내는 게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가가지고 바로 터졌던 게 뭐였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뭐예요? 해경군 김씨 논란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정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계정들을 통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 살벌하게 비판했는데 이 지금 정의를 위하여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였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2018년도에 한창 시끄러웠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다 보니까 검찰 조사까지도 받았었는데 대번에 그때 또 통수를 쳐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통수를 쳐가지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또 그 전 사진 없나요? 그거 그냥 내려주셔도 됩니다. 통수를 쳐가지고 바로 또 이재명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경궁 밝히려면은 문준용의 특혜 채용 확인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문재인이라는 인간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의 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뭐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나를 갖다가 감히 쳐 나를 경선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해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방북 특사를 보낼 때 정동영이까지도 있고 이해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고 거기에 또 이제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이재명이가 막판에 한 2018년도 19년도에 해경군 김씨 논란이 터졌을 때도 누구를 또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문준용이를 갖다가 걸고 넘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악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른바 친문과 친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이재명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친문 쪽에서 알아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임종석이 됐거나 그런 친문 쪽의 라인들 잠잠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딱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대번에 이재명의 권력 구조를 흐트릴 만한 인간들은 바로 친문들이 알아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에 대한 과거 얘기까지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